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성년의견지원본부의 이사이자 법무사인 문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성년의견지원본부에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의 일환으로 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후 설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정씨 부부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정순자 씨라고 여성분이시고 이름은 가명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정순자 씨는 70세의 평범한 주부로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의 단독 주택에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2명으로 각자 결혼해서 독립하였고 정순자 씨 부부는 남편 퇴직 후 연금과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순자 씨 남편분이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코미디언 김영모 씨라고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운동 후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60대 법무사님도 60대 초반이신데 아침 출근길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이제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되게 희박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에서도 이제 남편분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요. 가족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자녀들 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들은 결혼할 때 3억 정도 전세 자금을 해줬다. 딸은 유학을 보냈을 때 유학 자금으로 얼마 정도 썼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갖고 오빠는 더 가져갔으니까 내가 상속 재산 더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조율이 안 됐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미리 이제 상속 계획이라든가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순자 씨는 이제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과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울증에 따른 치매가 진행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도 잘 지내시다가 배우자분이 사망하셔갖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례도 이제 그런 사안이고요. 정순자 씨의 병원비, 요양비 이런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을 정순자 씨가 치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순자 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었고 금융거래도 이제 대출 같은 걸 좀 받으면 좋았는데 그런 거 역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심해지셔갖고 판단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엄마의 재산을 이제 자신이 잘 관리하겠다. 이제 아들은 아들이라서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딸은 이제 본인이 더 케어를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상속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위한 정순자 씨의 성년의견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녀들 간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제3자인 전문가,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 등이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를 성년 흡연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길었고 이제 비용도 몇백만 원씩 들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순자 씨가 이제 평소 생각하셨던 이제 재산 관리 방식이라든가 재산 처분 방식대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인 전문가는 정순자 씨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이렇게 나타나는 지표만 가지고 제일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정순자 씨가 이제 만약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상속 관련돼서도 치매가 이미 발생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런 상속 관련돼서도 이제 미리 결정을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례의 핵심 문제를 좀 몇 가지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적 대리인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순자 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법적으로 정순자 씨를 대신해서 이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 씨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자녀들 간에 이게 생각보다 꽤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요. 의견 다툼이 되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나중에는 얼굴도 안 볼 정도로 되게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가 됐고요. 추후에는 노순자 씨 재산을 이제 관리하고 처분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도 되고 후견인 선임도 됐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노순자 씨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자산이 운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후 설계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상속 설계, 유언장, 유증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강의 시간에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망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생전 재산 분배 원칙을 미리 명확히 해둠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제도 활용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재산을 신탁 형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특정 조건 발생 시 지정된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이제 특히 요양비, 치료비 같은 실생활 비용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도 이제 다른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후견 계약과 임의후견 등기 이번에 할 강의인데요. 치매가 제일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발생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해 둠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하고 사전 지시가 있는데요. 사전 지시도 이제 다른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어떤 서비스, 이제 의료 서비스일 수도 있고 돌봄 방식일 수도 있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집에서 계신다든가 이런 거를 미리 본인이 어떤 걸 받기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둠으로써 이후에 가족들이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더 쉽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노후 설계의 여러 제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후견 계약과 즉 임의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후견 계약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랑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정 후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법정 후견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있습니다. 전형적으로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특정 후견은 이제 공공 후견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적 제약이기 때문에 이제 신체가 아프시거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 결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에도 이제 성년 후견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죠. 본인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 결여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밑에 이제 한정 후견을 보면요. 한정 후견은 약간 성년 후견과 다른데요. 이제 정신적 제약은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죠. 본인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 지속권, 그리고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특정 후견은 이제 공공 후견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개념만 잠깐 보시면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이기 때문에 특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또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법률행위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의 경우는 특정 후견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이 다 본인이죠. 본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후견 절차를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임의 후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후견 개시 원인 발생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뇌졸중, 아니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가 아닌 정신적 제약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가정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거든요. 관할 가정법원. 거기다가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후견 개시 심판 청구할 때 진단서를 내게 되거든요. 진단서 외에도 의무기록지 같은 것도 내서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받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가족들한테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감정과 이제 법원의 사실조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성년 후견을 할 건지 한정 후견을 할 건지 아니면 후견이 필요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후견인 선임도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은 가족 간에 누가 후견이 될지 이제 합의가 돼 있고 그 합의에 대해서 동의서가 다 제출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은 가족들이 원하는 이제 친족, 보통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통상이고요. 만약 자녀들 간에 이제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고 내지는 뭐 재산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 일반인이 조금 관리하기 좀 어렵다 내지는 소송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좀 복잡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이제 법무사, 변호사 등이 이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이 딱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건데요. 피후견인 재산 파악을 위해서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우리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도 피후견인의 재산 파악을 위해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재산을 파악해서 후견인은 이제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재산 목록은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되고 그거가 확정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후견인은 연 1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런 후견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화 통화나 이제 면담을 통해서 법원이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흐름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후견 계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후견 계약이란 이제 민법에 제959조의 14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 살펴본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달리 후견 계약은 당사자가 이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임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을 보시면은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후견 계약을 통해서 임의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뭐 신상에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후견 계약의 내용과 존속 여부 그런 게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이제 후견 계약 체결 이후에는 후견에 대해서 미리 임의 후견 등기도 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이제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요. 이제 후견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제 법정 후견, 아까 말한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이 개시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합니다. 사망은 후견 계약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계약은 미리 정신적 제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 후견같이 이제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항에 있다고 인정될 때 이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그리고 또 없는 경우에는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을 딱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임의 후견 감독인은 이내 후견 업무를 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가정법원, 임의 후견인, 임의 후견 감독인 등은 후견 계약을 이해 운영할 때 이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이제 아예 명문 규정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만큼 이 후견 계약이라는 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자는 제도 취지가 이게 법률 규정에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행위 능력은 후견 계약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후견인 당사자죠. 본인이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돼서 후견 계약의 효력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이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인 성년 후견, 한정 후견하고는 조금 이게 다른 특색이거든요. 거기는 의사 능력이 제한이 되니까요. 후견 제도 흐름에 대해서 이제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본인이 선정한 임의 후견인가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가정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하면은 후견이 개시가 되고 후견 업무에 대해서는 임의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이제 이혼, 사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생 미혼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거가족 없이 이제 혼자 지내시는 경우에 젊었을 때는 자유롭고 편하고 좋을 수 있는데 나이가 이제 막 들어가고 혹시 본인이 치매라도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신의 노후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집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고 이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들이 나를 좀 돌봐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을 신청도 해주고 이제 그 형제자매가 후견인이 돼서 내 재산도 관리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후견인을 누구로 할 건지 그리고 후견 사무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의 후견 제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도 이제 법인 자체로 이제 후견인이 돼서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맡고 있는 이제 후견 사건을 봐도 이제 피후견인이 미혼이거나 이제 아니면 자녀가 없이 이제 사별을 하셔갖고 혼자이신 경우에 피후견인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 피후견인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 관리 방식도 피후견인의 의사랑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너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자기가 지정한 후견인을 선임해 두면은 향후에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서 이런 사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임의 후견인이 본인이 설정한 방법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해서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니까 이게 조금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를 해본다면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임의 후견 등기를 해두는 것이 어쩌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나머지 이제 누가 임의 후견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임의 후견인은 이제 한 명도 가능하고요.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인뿐만 아니고 저희 이제 후견본부처럼 이제 법인도 가능하고요. 임의 후견인은 당사자인 본인을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인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법에 이제 후견인 결격 사유 조항이라고 있는데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임의 후견인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좀 법조문을 제가 좀 통째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다 볼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이제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피후견인들 이제 뭐 후견을 받아야 되실 분들 역시 당연히 하실 수 없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고 해서 경제적인 뭐 파산을 받으신 분이 이제 이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모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도 결격을 해서 이제 할 수 없게 해놨고요. 6호를 보시면은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들, 여러 후견인들이 법원에서 해임됐다라고 그만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이미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호를 보시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피후견인 당사자죠.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을 이미 후견인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9호에 보시면은 이제 8호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도 이제 이미 후견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피후견인의 직계 비속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후견인 결격 사유가 돼서 후견이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손자가
아버지랑 다르게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할아버지의 임의 후견인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임의 후견 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임의 후견 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산 관리, 신상 보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재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 처분, 예적금 관련되는 금융 관련 업무, 연금, 차임 이런 정기적인 수입을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고 차임 지급, 공공요금 지출, 입원비 지출 이런 지출 행위도 다 들어가고요. 생활비, 송금, 생활용품 구입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또 상속재산 분할, 상속에 관련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이제 공적 서류 발급도 이제 재산관리 업무에 들어가고요. 신상보호는 간병계약, 그리고 시설 입소계약,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입소하거나 복지서비스 이용계약을 한다든가 진료 입원계약 이런 것도 이제 임의 후견 사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임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저희가 이제 한 거를 예시로 볼 수 있게 갖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후견 계약을 통해서 임의 후견 등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됩니다.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해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만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 본인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서 당사자죠. 본인이 이제 후견을 이제 받으실 분,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후견 계약이라 그래서 이제 후견 계약을 공증사무실 어디서 받았다 해서 후견 계약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의 후견인 선임이라 그래가지고 임의 후견 인적 사항 여기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보시면은 후견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후견 계약 자체는 아래도 써 있어요. 후견 계약은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후견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후견 감독인이 선임이 되면은 바로 이제 임의 후견이 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대리권 목록이 있습니다. 이 대리권 목록은 후견인이 할 수 있는 후견 사무에 대해서 이제 재산 관리,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쫙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무를 쫙 나열하고 이제 2번 보시면 임의 후견 감독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사무의 범위라고 해서 이미 후견인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이제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후견 감독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중요자산 처분 행위, 소송 행위, 상속에 관련된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임의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임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데요. 이거는 성년 후견 아까 말씀드린 한정 후견도 비슷해요.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에서도 통상 이런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 계약의 철회와 변경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견 계약의 철회 변경 이라고 해서요.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전, 그러니까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가지고 후견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서 후견 계약을 맺어서 이미 체결된 후견 계약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후견 계약이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임의 후견인은 등기된 사항의 변경을 안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후견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전, 후견 계약 효력 발생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를 통해서 후견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종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이후, 후견 계약 효력 발생 이후에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사자 보호에 취약하니까 여긴 제한을 걸어놨는데요.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 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은요, 후견 계약의 존속 및 그에 따르는 후견 사무의 계속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정. 예를 들면은 임의 후견인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후견 사무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임의 후견인이 비행을 저질러서 이제 후견인 역할을 계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후견 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계약 종료 허가 심판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후견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요. 아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잃게 되고 과거에 한
이러한 행위는 유효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니터링 계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링 계약 되게 생소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도 이제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에서 이제 모니터링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계약을 이름도 붙이고 하나 만들었고요. 모니터링 계약이 왜 필요한가를 좀 보시면은 후견 계약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의후견인이 이제 가족이 아니거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제 혼자 살고 계시거나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 즉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신적인 제약으로 그런 거를 적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파악해서 이제 후견이 개시가 돼야지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 계약을 이제 체결을 통해서 당사자인 본인을 정기적 면담, 건강 체크를 통해서 이제 상담 같은 걸 해서 이분이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되는 거를 이제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경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해야 이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1인 가구한테는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요즘에는 1인 가구 아니더라도 자녀분이 또 원거리에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왕래를 하시니까 이거는 제3자인 타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경우에 더 효력이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링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주거지를 이제 정기적 방문 또 전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생활 상황, 건강 상태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매, 기타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사항이 이제 인지가 되면은 본인이 미리 지정을 해놓은 가족들한테 이런 걸 알려서 연락을 해주고 이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본인과 이제 장래 임의후견인이 이제 정기적으로 또 만나서 이제 신뢰관계를 쌓게 되고 이후에 임의후견이 개시됐을 때 임의후견인이 후견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제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그에 부합하는 후견 사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2가지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 의사 표현이 명확히 가능할 때 이런 미리 노후 설계를 미리 정해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하자, 지금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이렇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두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는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의 관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이런 노후 설계가 재산 문제가 아니고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노후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고민도 해보시고 이제 직접 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무료 상담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견본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전문가인 법무사님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